캐나다 생방송에서 한 전문가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급이 안 됩니다. 62조 원짜리 잠수함 계약에서 탈락한 한국을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 뒤 캐나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계약을 놓친 한국은 오히려 조용히 웃고 있었고, 계약을 따낸 캐나다에서는 무려 4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왜 62조 원이라는 거액을 스스로 걷어찼을까요? 그리고 한국을 비웃던 그 전문가는 왜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을까요? 세상의 갑과 을이 통째로 뒤집힌 그날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6개월 전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캐나다 최대 뉴스 채널의 생방송 스튜디오. 눈이 부시게 밝은 조명 아래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62조 원. 우리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독일 기업의 손에 넘어간 밤이었죠. 전국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은 급이 안 됩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동료 패널도, 카메라 뒤의 스태프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캐나다에서 가장 정확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의 시작이 말이죠. 지금 그 방송 영상은 캐나다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이름 리처드 콜슨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라를 말아먹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방송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카메라가 꺼진 뒤 석 달 동안 벌어졌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나라가 어떻게 62조 원짜리 계약을 스스로 걷어차고도 웃을 수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왜 우리 캐나다가 치렀는지도요. 저는 리처드 콜슨입니다. 캐나다 국방부에서 30년 넘게 무기 도입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방송에서 국방 문제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잠수함 사업의 심사 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내부자입니다. 그날의 스튜디오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녁 방송이 시작되기 30분 전 대기실 공기부터 이미 달아올라 있었어요. 진한 커피 향과 분장실 파우더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으로 프로듀서가 상기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독일 TKMS를 선택했어요. 오늘 밤 단독으로 터뜨립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방송에서 줄곧 독일을 밀어왔거든요. 만약 한국이 선택됐다면 제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행히 세상은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갔죠.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울 속에 저 자신에게 씩 웃어 보였습니다. 생방송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세라 린드먼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 진행자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날따라 눈빛이 조금 날카로웠던 걸 저는 나중에야 기억해냈습니다. 오늘 캐나다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2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최종 승자는 독일의 TKMS입니다.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한국의 하나오션은 탈락했습니다. 콜슨 씨,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저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예상이라뇨? 저는 이걸 결과라고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당연한 순리죠. 세라 씨, 생각해 보세요. 잠수함이라는 건 100년 넘는 기술의 축적입니다. 독일은 이 분야의 원조예요. 반면에 한국은요? 저는 일부러 말을 끊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은 배를 싸게 잘 만드는 나라죠. 컨테이너선, 유조선. 그런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값싼 조선소가 만든 잠수함에 우리 해군 장병들의 목숨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옆에 앉아있던 브루스 해먼드가 곧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방위산업계에서 컨설턴트로 일해온 인물이었죠. 값비싼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언제나 자신이 이 방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콜슨 씨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이 왜 입찰에 끼어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헐값의 명함이나 내밀어 보려는 거였겠죠. 진지한 경쟁자로 볼 가치도 없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교한 독일제 시계와 시장 좌판에서 파는 전자시계,
둘 다 시간은 알려주죠. 하지만 목숨이 걸린 문제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손목에 차시겠습니까? 스튜디오 한쪽에서 낮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지금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화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세 사람 중 누구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세랄 린드먼만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리네요. 한국은 이번 입찰에서 우리 캐나다에 상당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지 공장 건설, 부품 공급망, 그리고 수십 년간의 유지 보수까지요. 정말 헐값에 명함만 내민 게 맞을까요? 순간 스튜디오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가볍게 받아넘겼습니다. 세라 씨, 그건 그냥 입찰에서 흔히 하는 립 서비스예요. 어느 회사나 계약 따내려고 온갖 약속을 하죠.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기술. 세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류를 조용히 덮으면서 저를 한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의 의미를 저는 석 달이 지나서야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반년 전부터 이럴 거라고 했잖아. 아내는 웃으며 축하해줬죠. 저는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제 판단이 또 한 번 옳았다는 사실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확신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지난 30년을 잠깐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저는 26살에 국방부 조달본부에 들어갔습니다. 젊고 야망이 넘쳤죠. 그 시절 저에게 세상의 무기 지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좋은 잠수함은 독일이 만들고, 좋은 전투기는 미국이 만들고, 좋은 미사일은 프랑스가 만든다.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식은 30년 동안 저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지도 위에서 아주 작은 점이었습니다. 20몇 년 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을 서류에서 본 게, 그때 한국은 유럽 조선소의 하청을 받아 선박 블록을 만드는 나라였어요. 남이 설계한 배의 한 조각을 값싸게 찍어내는 곳.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옆자리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들, 조립은 잘하네. 그런데 설계는 못하잖아. 결국 손재주 좋은 하청업체지. 그 말이 제 머릿속에 30년 동안 박혀 있었습니다. 손재주 좋은 하청업체. 저는 한국을 볼 때마다 그 문장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번 잠수함 사업에서도 그 문장은 어김없이 튀어나왔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제 소신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세 가지였죠. 첫째, 잠수함은 아무나 만드는 물건이 아닙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잠수함은 인간이 만든 무기 중에 가장 복잡한 물건입니다. 수백 미터 바닷속에서 수십 명의 승조원을 몇 달씩 살아있게 만들어야 하죠. 물 한 방울만 새도 전원이 몰살당합니다. 이건 100년 넘는 시행착오가 쌓여야 가능한 기술이에요. 독일은 그 100년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요? 잠수함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브루스 해먼드가 즉시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에서 진짜 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아요.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 정도죠. 한국은 그 명단에 없습니다. 명단에 없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치며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명단에 없다. 마치 그게 무슨 신성한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요. 둘째, 저는 한국의 탈락 자체가 곧 실력의 증거라고 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국 잠수함이 정말 뛰어났다면 왜 떨어졌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요. 결국 심사 과정에서 뭔가 부족했으니까 떨어진 겁니다. 값이 싸다는 건 그만큼 어딘가 부실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셋째, 저는 한국이 곧 우리에게 다시 매달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세 번째 확신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예언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그날 방송에는 화상으로 연결된 시청자 질문 코너가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많은 동부 해안의 한 도시에 사는 시청자가 질문을 보내왔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같은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한국이 더 좋은 선택 아닌가요? 우리 도시는 지금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 해먼드가 저보다 먼저 답을 가로챘죠. 선생님, 순진한 말씀이세요. 그런 약속은 계약 따내려고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을 빼죠. 저는 이 바닥을 30년 봤습니다. 외국 기업의 약속,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요? 꿈 깨세요. 지금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정작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건 그가 그토록 떠받든 독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 한 건 그가 순진하다고 비웃은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해먼드의 말에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이번에 떨어졌으니 앞으로 더 좋은 조건을 들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겁니다. 아쉬운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니까요. 을은 언제나 갑에게 매달리는 법이죠. 방송이 끝나고 저는 스튜디오를 나서며 세라 린드먼과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방송 괜찮았죠? 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콜슨 씨,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은 가끔 가장 큰 실수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리가 놓친 게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그저 진행자 특유의 신중함이라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켜고 콧노래를 불렀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제 판단은 옳았고 세상은 제자리를 찾았고 저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방 전문가였으니까요. 그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프로듀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콜슨 씨, 다음 주에 후속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두 잠수함의 성능을 나란히 비교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코너를 넣고 싶어요. 왜 독일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숫자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독일 잠수함의 우수함을 데이터로 증명하면 제 주장은 더 단단해질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두 잠수함의 기술 자료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왼쪽에는 독일 TKMS의 잠수함, 오른쪽에는 한국 하나오션의 잠수함. 사실 저는 한국 쪽 자료를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읽어봤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전까지 저는 한국 잠수함의 재원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저는 습관처럼 항목을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속거리 항목에서 서류를 넘기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항속거리가 독일 잠수함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것도 조금 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출항하면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오래 바닷속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죠.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봤어요.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입니다.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저 북극해까지. 우리 잠수함은 그 넓은 바다를 며칠씩 항해하며 지켜야 하죠. 그런데 독일 잠수함은 원래 유럽의 얕고 좁은 바다에서 쓰라고 만든 배였습니다. 짧은 거리를 오가는데 최적화된 물건이었어요. 반대로 한국 잠수함은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를 길게 누비도록 설계된 배였습니다. 마치 우리 캐나다의 바다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재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낮게 울고 있었죠. 아니야. 이건 그냥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야. 저는 소리내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애써 저 자신을 진정시켰죠. 항속 거리 하나로 잠수함의 우열이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두 번째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방송국에서 다음 주 코너에 함께 출연할 전문가를 한 명 섭외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름은 클레어 본인. 해군에서 오랫동안 잠수함을 직접 몰았던 전직 장교였어요. 실제로 바닷속에서 근무해본 진짜 현장 사람이었죠. 방송 전에 저는 그녀와 사전 통화를 했습니다. 가볍게 방향을 맞춰 두려는 거였어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본인 씨, 이번 코너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독일 잠수함이 우수하다는 걸 시청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큰 이견 없으시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콜슨 씨, 제가 바다 밑에서 10년을 보낸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서류상 성능만 놓고 보면 오히려 한국 잠수함이 우리 바다에 더 맞는 배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멀리 가고 오래 버티죠. 잠수함 승조원에게 그 세 가지는 곧 목숨이거든요. 저라면 그 배를 타고 싶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본인 씨 개인 의견이시죠. 정부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한 거고요.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클레어 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다만 전화를 끊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콜슨 씨, 저는 그저 진실이 궁금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한 건지요.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한참 동안 어두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장의 서류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저를 조용히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30년 경력의 전문가야. 항속거리 숫자 하나, 전직 장교 한 사람의 의견. 그런 것에 흔들릴 내가 아니야. 하지만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에 아주 작은 금이 갔다는 사실을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금은 앞으로 제 30년, 인생 전체를 산산조각 낼 거대한 균열에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그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있었어요. 두 잠수함의 성능표를 큰 화면에 띄워놓고 독일 잠수함이 왜 우수한지 조목조목 증명할 참이었죠. 저는 지난 며칠간 자료를 준비하면서 항속거리라는 사소한 항목 하나 때문에 흔들렸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그걸 확실하게 만회할 생각이었어요. 방송이 시작되고 세라 린드먼이 저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습니다. 콜슨 씨, 두 잠수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주시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첫 번째 항목을 띄웠습니다. 항속거리. 그런데 화면에 숫자가 뜨는 순간 저는 목이 턱 막혔습니다. 제 손으로 준비한 자료인데도 큰 화면으로 보니 그 차이가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났거든요. 한국 잠수함의 작전 반경이 독일 잠수함의 거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스튜디오가 잠깐 술렁였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숙성. 잠수함이 얼마나 조용하게 움직이느냐, 즉 적에게 얼마나 안 들키느냐 하는 항목이죠. 잠수함에게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국 잠수함이 더 조용했습니다. 세 번째 항목, 자망 지속 시간. 한 번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안 떠오르고 버티느냐. 이것도 한국이 앞섰어요. 제 이마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잠수함은 사서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유지하고 정비해야 하죠. 독일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정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장의 성능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말을 뱉으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궁색한 변명이라는 걸요. 아니나 다를까 세라 린드먼이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콜슨 씨, 그런데 한국은 이번 제안에서 수십 년간의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까지 책임지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것도 캐나다 현지에 정비 시설을 지어서요. 이 부분에서도 한국이 밀린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라 린드먼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콜슨 씨, 지금 화면에 나온 항목마다 한국 잠수함이 앞서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독일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시청자 여러분, 이 숫자를 똑똑히 봐 주십시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잠수함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물건이라서요. 단순히 몇 가지 숫자만으로는. 바로 그때 옆에 앉아있던 클레어 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실제로 저 바닷속에서 10년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방금 화면에 나온 것들, 멀리 가고, 조용하고, 오래 버티는 것. 그게 잠수함 승조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몸으로 압니다. 저 숫자대로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 잠수함을 타겠습니다. 우리 부하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요.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루스 해먼드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아니, 본인 씨.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브랜드라는 게 있어요. 신뢰라는 게 있고요. 독일은 100년 동안 잠수함을 만든 나라입니다. 한국이 종이 위에 숫자 몇 개 잘 적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클레어 본인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해먼드 씨, 우리 장병들이 브랜드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능을 타고 나가는 겁니다. 해먼드가 발끈했습니다. 본인 씨,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국방이라는 건 외교이기도 해요. 우리는 독일 같은 나토 동맹국과 손을 잡아야 안보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클레어 본인이 차분하게 되받았습니다. 해먼드 씨, 그 논리라면 한국은 아예 입찰에 참여할 자격도 없었어야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국을 마지막까지 경쟁시켰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한국의 제안이 훌륭했기 때문 아닐까요? 해먼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물잔을 집어들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며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굳게 믿었던 세계가 카메라 앞에서 소리 없이 금이 가고 있었으니까요. 방송 중간에 광고가 나가는 짧은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프로듀서가 이어폰 너머로 저에게 속삭였어요. 콜슨 씨, 지금 실시간 시청자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들 왜 독일을 골랐냐고 난리예요. 저는 대기 화면 아래로 흐르는 시청자 댓글을 힐끗 봤습니다. 저 전문가라는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숫자는 다 한국이 이기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속은 거 아니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광고가 끝나고 다시 카메라에 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그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저는 분장실 거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마엔 아직 마르지 않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값이 싸다는 건 부실하다는 뜻이다. 제가 30년간 믿어온 그 공식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더 싼 값에 더 좋은 잠수함을 내놨다면, 그렇다면 값이 싼 이유는 부실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더 잘 만들기 때문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능에서 밀렸다는 건 인정하기 싫었지만 100번 양보해서 인정한다 쳐도 저에겐 아직 믿는 구석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경제적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성능은 비슷할 수 있어. 하지만 독일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걸 약속했으니까 이긴 거야. 그게 상식이지. 저는 두 나라가 캐나다에 제시한 조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 상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독일 TKMS가 우리에게 약속한 건 화려했습니다. 국민 경제에 80조 원의 파급 효과, 5년 안에 일자리 7만 개 창출, 최첨단 공장 건설. 서류만 보면 눈이 부실 지경이었죠. 반면에 한국 하나오션의 조건은 얼핏 보기엔 소박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서였어요. 한국의 조건에는 한 가지 원칙이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약이 실제로 성사됐을 때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한다. 한국이 제시한 투자와 일자리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실제로 굴러갈 때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구조였습니다. 무리하게 부풀린 숫자가 아니라 사업성과 수익성을 냉정하게 계산한 뒤에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적어낸 거였죠. 화려하진 않지만 거짓이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반대로 독일의 약속은 뜯어볼수록 공허했습니다. 그 화려한 숫자들이 어떻게 실현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계약을 따내기 위해 최대한 크게 불러놓은 숫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송에서 브루스 해먼드가 그토록 자신 있게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외국 기업의 약속,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크게 불러놓은 건 독일이었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정직하게 적어낸 건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상인을 밀어내고 말만 번지르르한 장사꾼을 골랐던 겁니다.
저는 독일이 약속한 그 화려한 숫자들을 하나씩 검증해 봤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독일은 캐나다 북부의 한 항구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대한 사업처럼 포장했죠. 그런데 그 계획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실제 투자 금액도 시기도 방법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냥 검토하겠다, 관심이 있다는 말의 나열이었어요. 일자리 7만 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일자리를 언제 만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냥 큰 숫자 하나만 덜렁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문서는 지루할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느 조선소와 어떤 기술을 몇 년에 걸쳐 이전한다. 어느 도시에 몇 명 규모의 교육시설을 짓는다. 계약이 성사되면 그 다음 해부터 무엇을 시작한다. 마치 이미 사업을 시작한 회사의 실행 계획서 같았어요.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청혼하면서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고 큰 소리치는 남자였고, 다른 한쪽은 통장 잔고와 월급 명세서를 조용히 내미는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별을 따다 주겠다는 남자를 골랐던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능도, 조건도, 정직함도 한국이 앞섰는데 대체 왜 독일이 선택된 걸까요? 저는 국방부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게. 이번 결정, 정말 평가 점수대로 내려진 건가? 수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콜슨 선배, 이건 저한테 들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평가는 사실 한국이 앞섰어요. 그런데 위에서 다른 힘이 작용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치가 결정을 뒤집은 거예요. 저희도 다 알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잠수함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눈을 감았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음 방송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완전히 확신이 선 건 아니었지만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두 나라의 조건을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정직한 구조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함께 출연한 경제 전문가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독일 쪽 숫자는 근거가 부실해요. 반면 한국은 오히려 몸을 사린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신중했습니다. 이건 아쉬워서 매달린 나라의 태도가 아닙니다. 계산이 끝난 나라의 태도예요.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아래로 올라오는 실시간 댓글에 이런 글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다. 물론 브루스 해먼드는 여전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콜슨 씨, 왜 갑자기 한국 편을 드십니까? 계약은 이미 끝났어요. 독일로 정해졌고 도장까지 찍혔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진짜 문제는 계약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될 거라는 거요.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동부해안의 한 항구 도시로 향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그 도시였어요. 방송에서 어느 시청자가 우리 도시는 일자리가 절실하다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걷어찼는지를요. 도시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한때 잘 나갔을 조선소는 녹슨 크레인 몇 대만 앙상하게 서 있었고 부둣가엔 짠 바닷바람과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문 닫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두 끝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어요. 평생 배를 만들어 온 손이었죠.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습니까? 노인은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바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40년. 이 부두에서 40년을 배를 만들었소.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배를 만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가 부두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다들 희망에 부풀어 있었소. 한국 회사가 여기 공장을 짓고
우리 젊은 애들을 가르쳐서 일을 준다고 했거든. 죽어가던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싶었지. 내 손자도 그 공장에 취직할 거라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가 담배를 발로 비벼 껐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독일을 골랐다더군. 그날 이후로 여기 젊은 애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자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노인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어요. 그놈이 원래 손재주가 좋았소. 한국 회사가 온다는 소식에 밤마다 용접 공부를 했지. 낡은 교재를 구해다가 영상을 보면서 혼자 연습했어. 언젠가 그 공장에서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자가 되겠다고 나한테 그랬다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 침묵을 채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에서 나오질 않소. 온종일 불 꺼진 방에 누워만 있어. 23살짜리가 말이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노인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저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담담함이 저에겐 어떤 비난보다도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이 노인의 손자가 잃어버린 그 희망을 짓밟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한국은 급이 안 된다고 비웃고 그런 약속은 립서비스일 뿐이라고 손살에 쳤던 바로 저 리처드 콜슨이었어요. 항구를 떠나기 전 저는 도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때 조선소 노동자들로 북적였을 식당은 문이 잠겨 있었고 유리창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어요. 점심 특선이라고 적힌 빛바랜 간판만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느 골목에서는 팔려고 내놓은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침묵이 우리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 앞에서 우쭐대던 저 같은 사람들이 만든 결과였어요. 저는 다시 부두 쪽을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배를 만든 그 구분 등이 저물어가는 햇빛 속에서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낯으로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다짐했어요. 적어도 진실만큼은 반드시 제 입으로 말하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도시의 허름한 여관방에 앉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30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26에 국방부에 들어와 좋은 잠수함은 독일이 만든다는 그 지도. 한 장을 금과 옥조처럼 품고 살아온 30년. 저는 그 지도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도가 저를 전문가로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도는 이미 오래전에 낡은 종이가 돼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저 혼자 30년 전 지도를 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문가라던 자부심은 저 항구의 녹슨 크레인처럼 앙상하게 서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뼈아픈 깨달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요. 제가 그 항구 도시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방송국에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이었어요. 발신자는 자신을 국제방위산업을 오래 취재한 사람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제보 내용은 우리가 선택한 독일 TKMS라는 회사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TKMS는 이름만 번지르르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전 세계 9개 나라에서 뇌물 스캔들에 휘말린 회사였어요. 잠수함이나 군함을 팔면서 그 나라 관료들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3차례나 대형 수사를 받았죠. 몇몇 나라에서는 실제로 기소까지 됐고 계약이 통째로 취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패의 냄새가 30년 동안 가시지 않은 회사였던 겁니다. 제보 자료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남유럽 나라에서는 TKMS가 잠수함을 팔면서 그 나라 국방 관료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벌어졌습니다. 관련된 정치인 몇 명이 옷을 벗었고 그 나라 국민들은 한동안 거리로 뛰쳐나왔죠. 또 어느 나라에서는 TKMS가 납품한 군함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뒷거래로 그걸 조용히 덮으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실제 피해자가 있는 오래되고 뿌리 깊은 문제였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우리 캐나다는 정직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내놓은 한국을 밀어내고 하필이면 전 세계에서 뇌물로 얼룩진 그 회사를 62조 원을 주고 골랐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음 방송에서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독일 TKMS는 지난 30년 가까이 전 세계 곳곳에서 뇌물 스캔들에 휘말려 온 회사입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라 린드먼조차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캐나다가 부패 이력이 있는 회사에 62조 원을 맡겼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제 대답에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브루스 해먼드가 벌떡 일어서다시피 하며 소리쳤어요. 그건 다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의혹일 뿐이에요. 기소됐다고 다 유죄인 건 아니잖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다급했습니다. 이마엔 땀이 흥건했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해먼드는 자기 일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독일을 필사적으로 감싸는 걸까? 세라 린드먼이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먼드 씨, 왜 그렇게 흥분하시죠? 저희는 그저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먼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저는 조용히 해먼드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저는 씁쓸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브루스 해먼드는 지난 몇 년간 유럽 방위 산업체들의 캐나다 진출을 돕는 자문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왔고요. 다시 말해 그는 처음부터 공정한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쪽이 계약을 따내면 이득을 보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방송에 나와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의 자신만만한 말들을 전문가의 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소신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겁니다. 한국을 급이 안 되는 나라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목소리 뒤에 돈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계약이 독일로 넘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하나오션이 캐나다에서 추진하던 모든 협력 사업에서 조용히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작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 동부의 한 조선소와 맺기로 했던 기술 협력 협정을 철회했다는 짧은 기사. 저는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계약이 무산됐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 젊은이들을 가르치기로 했던 조선 기술 교육 시설 건립을 백지화했습니다. 지역 철강 회사와 맺기로 했던 대형 공급 계약도 없던 일이 됐죠. 부품 공장 투자 계획도 지역 일자리 창출 약속도 하나둘 조용히 거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지 않은 나라에 굳이 우리 돈과 기술을 투자할 이유는 없다.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국의 투자만 바라보고 있던 동부해안 도시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새 공장이 들어설 거라 믿고 대출을 받았던 지역 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조선소에 취직할 거라 부풀어 있던 젊은이들은 갈 곳을 잃었죠. 직접적인 일자리부터 그와 연결된 수많은 간접 일자리까지 무려 4만 명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항구에서 만났던 노인의 손자도 아마 그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무너진 건 사람들의 일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회사의 투자를 믿고 새 설비에 큰 돈을 빌렸던 지역의 작은 부품 업체 사장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아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조선기술학교가 들어설 거라며 들떠있던 부지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죠. 지역 철강회사는 대형 납품 계약이 날아가면서 수백 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한 도시의 심장이 조용히 멈춰버린 겁니다. 캐나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를 쏟아냈어요. 한국이 떠나자 도시가 죽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나. 온 나라가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신문 일면에는 죽은 도시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텅 빈 부두, 녹슨 크레인, 불 꺼진 창문들. 방송마다 전문가들이 나와
대체 이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파트너를 걷어차고 부패한 회사를 골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분노는 더욱 거세졌죠. 정부는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62조 원을 쓰고도 우리는 잠수함도 일자리도 신뢰할 파트너도 잃어버린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브루스 해먼드는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독일 업계 유착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방송국은 서둘러 그와의 출연 계약을 끊었어요. 한때 스튜디오에서 가장 큰 소리를 치던 그 남자는 이제 어디에서도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겨우 한국 기업 하나 떠난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코웃음 치며 던졌던 그 말은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어리석은 발언의 대명사가 됐죠. 브루스 해먼드가 방송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 하나가 떠나자 한 지역의 경제가 통째로 무너졌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우리 캐나다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캐나다에서 조용히 발을 빼는 그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아무 데나 팔지 않는 나라다. 자기를 알아보는 나라에만 자기 기술을 준다. 이 소문이 퍼지자 오히려 한국의 몸값은 더 올라갔습니다. 한 북유럽 국가의 해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놓친 그 잠수함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배다. 우리는 한국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다. 태평양 건너 어느 나라는 자국 해군 대표단을 직접 한국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한국을 급이 안 되는 나라라고 비웃던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동안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이미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접하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가 걷어찬 그 나라를 세계가 서로 모셔가려고 줄을 서고 있었으니까요. 갑과 을이 뒤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갑은 한국이었던 겁니다. 우리만 그걸 몰랐던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 계약에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62조 원짜리 계약을 놓친 게 아니라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상대와는 손을 잡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그 거대한 돈을 미련 없이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걷어찬 나라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로 무언가를 잃은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캐나다였습니다. 제 30년 인생을 떠받치던 마지막 기둥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방송국에 연락해 특별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생방송에서 이번 잠수함 사업에 관한 모든 진실을 말하게 해달라고요. 편집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입으로 직접. 프로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독일을 옹호해 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니까요. 방송 날, 저는 스튜디오로 향하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이 복도를 의기양양하게 걸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한국을 비웃을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고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생방송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세라 린드먼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어떤 기대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리처드 콜슨 씨가 이번 잠수함 사업에 관해 직접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콜슨 씨,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6개월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급이 안 된다고요. 오늘 저는 그 말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잠수함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한국 잠수함은 우리 바다를 위해 독일 것보다 더 멀리 가고 더 조용하고 더 오래 버티는 배였습니다. 성능에서 밀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서 있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한국이 헐값에 명함이나 내밀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제안서를 다시 읽고 알았습니다. 화려한 약속을 늘어놓은 건 독일이었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정직하게 적어낸 건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쪽을 밀어내고 말만 번지르르한 쪽을 골랐던 겁니다. 화면 아래로 흐르는 실시간 댓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독일 회사는 지난 30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뇌물 스캔들에 휘말려 온 회사였습니다. 우리는 62조 원을 주고 하필이면 그런 회사를 골랐던 겁니다. 그것도 기술 평가에서 앞선 한국을 제치고요. 왜냐고요? 기술이 아니라 정치가 그 결정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세라 린드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저는 목이 메어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 동부의 한 항구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주기로 했던 도시였죠. 그곳에서 40년 동안 배를 만든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손자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겠다며 밤마다 용접을 공부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일을 고르고 한국이 떠난 뒤 그 청년은 이제 불 꺼진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청년의 꺼진 불을 누가 껐습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우쭐대며 한국을 비웃던 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카메라 뒤의 스태프들도 세라 린드먼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을 마침내 꺼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급이 안 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급이 안 됐던 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저였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이라는 낡은 지도 한 장을 들고 이미 바뀐 세상을 못 본 척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비웃었던 한국에게 그리고 제 말을 믿어주셨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로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다. 이제야 진실을 듣는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세라 린드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콜슨 씨,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옆에 함께 앉아있던 클레어 본인이 저를 향해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방송에서 홀로 진실을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보셨군요. 한때 스튜디오에서 가장 큰 소리를 치던 브루스 해먼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돈을 쫓아 진실을 외면했던 사람은 무대에서 사라졌고 뒤늦게라도 진실을 택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30년 동안 쌓아 온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카메라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방송이 나간 뒤 캐나다는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성찰이었어요.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더 나은 선택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는 왜 정직한 상대를 밀어내고 화려한 거짓말에 속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를 왜 몰랐을까? 저는 그 질문들 앞에서 제 지난 30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지도, 좋은 잠수함은 독일이 만들고 한국은 그저 값싼 하청업체라던 그 지도는 이미 오래전에 낡은 종이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저는 그 낡은 지도를 성경처럼 떠받들며 살아왔던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뀐 세상을 보지 못하는 저 자신의 오만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바다에서는 조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잠수함을 한때 콧대 높던 나라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약속한 날짜를 반드시 지키는 신뢰, 그리고 지키지 못할 말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정직함.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파트너는 세상에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62조 원짜리 계약을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상대라면 그 거대한 돈조차 미련 없이 걷어찰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세계는 이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갑과 을이 뒤바뀐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갑은 한국이었고 우리만 그걸 몰랐던 겁니다. 얼마 전 저는 그 항구 도시의 노인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적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는 건 사과 한 장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섭니다. 낡은 지도를 버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요.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의 하청업체가 오늘의 최강자가 되고 어제의 무시가 오늘의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함부로 낮춰보기 전에 한 번쯤 저처럼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내가 들고 있는 지도가 이미 낡은 종이는 아닐까 하고요. 저는 리처드 콜슨입니다. 한때 가장 크게 틀렸고 이제야 겨우 눈을 뜬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비웃었던 캐나다 전문가 리처드 콜슨이 두 눈으로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값싼 하청업체라 불리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묵묵히 세계 최고를 만들어 온 우리의 저력을 소중한 분들과 널리 나눠주세요. 진짜 실력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이 알아보는 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